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이나 어휘가 곧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절대 배운 적 없을 법한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나는 것입니다. 문법 규칙들이 우리 두뇌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의견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저명한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입니다. 그는 보편 문법이라는 개념을 통해 아이들이 부모와 같은 타인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의 지식을 사용해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촘스키는 모든 언어가 근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촘스키의 중심적인 주장 중 하나는 자극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습하도록 입력된 내용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언어가 출력될 수 있는데 분명히 배우거나 접한 적도 없는 동사와 명사의 구조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복잡해지더라도 오류 없이 바로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음을 촘스키는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더 나아가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수화에서 배운 적 없는 문법 구조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수화를 배운 청각 장애를 가진 어른들과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수화를 사용한 청각 장애 아이들은 부모가 틀린 문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문법 구조로 수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촘스키가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문법성이 내재하여 있다는 보편 문법 주장이 될 것입니다. 사피어-월트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언어적 상대성 개념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입니다. 처음 이를 제기한 언어학자 벤저민 월프는 미국 원주민 언어를 공부하면서 미국 원주민들이 그들의 언어 구조와 어휘로 인해서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미국 원주민 언어를 예로 들며 같은 물질을 표현하는 방식이 언어마다 다른 것은 곧 세상을 인지하는 시각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학자들은 곧바로 워프가 제대로 미국 원주민 언어를 배운 적이 없으며 실제로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조차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과학의 애매한 번역을 통해 언어 간의 틈을 더 벌리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의 연장선으로 색을 설명하는 어휘가 검은색과 흰색 밖에 없는 언어를 예로 들며 사람마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인지하는 색 또한 다르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검은색과 흰색만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어가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와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확실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상대성은 계속해서 도시 괴담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에스키모 언어에 눈을 뜻하는 단어가 수백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짓 주장 또한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12가지밖에 없으며 영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원칙이 기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임의성입니다. 스위스 언어학자 소시에르가 처음 주장한 이 개념은 우리가 소리와 뜻을 연결짓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라는 단어는 동물, 개처럼 짖지도 걷지도 않으며 내재적으로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단어는 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무턱대고 외워왔기 때문에 단어 개를 듣고 인간에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임의성은 사실 언어 사회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소리와 뜻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무한성입니다. 언어는 유한한 재료를 가지고 무한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유한한 개수의 단어를 가지고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재료를 조합하는 데 있어 문법 규칙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무는 개와 개를 무는 사람의 각기 다른 의미가 있게 되는 데에는
의미를 지배하는 문법 구조가 영향을 줍니다. 두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 개, 물대 단어들은 각각 개별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이것들을 배치해 문장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 문법이 언어의 무한성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 또한 더 작은 원소 단위로 나뉠 수 있듯이 문장과 구절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어들은 곧 형태소의 더 작은 문법적인 단위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형태소는 형태론이라는 문법 규칙으로 지배됩니다. 워그라는 가상의 단어를 예시로 들어봅시다. 워그는 형태소입니다. 여기에 복수형이라는 뜻을 주는 형태소들을 더하면 여러 워그를 의미하는 워그들이 생겨납니다.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은 복수 형태소를 단어에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어릴 때 이 규칙을 배우지 않습니다. 가상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들은 어린 아이들이 바로 워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두뇌 안의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드는 문법 규칙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형태로는 언어 간의 기본적인 차이를 불러옵니다. 대부분의 언어들의 차이는 형태소에서 나타납니다. 파생 형태소를 많이 사용하는지, 굴절 형태소를 많이 사용하는지 등에서 언어가 서로 달라집니다. 기술의 발전이 정점을 찍은 이 시기에조차도 우리가 말한 그대로를 입력해 줄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성 언어는 글로 쓰인 언어와는 다르게 단어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없이 매끄러운 단어 간의 유기는 근본적으로 음소, 즉 형태소를 구성하는 소리 단위의 연쇄입니다. 이 음소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알파벳 하나하나에 대응하기 때문에 한 단어 안에 있는 모든 소리가 음소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음소는 특유의 음성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고유의 음파로 표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고유의 음파를 인식해 그대로 글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나 실현하기 어려운 기술로 남아있을까요? 바로 동시조음 현상 때문입니다. 사람이 단어를 발화할 때 여러 음소가 서로에게 동화되어 하나의 음소처럼 뭉쳐서 발음되는 것을 동시조음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로서는 동시조음 현상으로 인해 음소의 음향 특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이 잘 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향식 처리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우리가 음성 언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문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제에 따라 발화하게 될 말들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발화의 빠른 속도를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발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무런 맥락 없이 임의의 단어들을 나열하더라도 충분히 단어들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타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지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법은 단지 언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려주어 소리와 의미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코드일 뿐입니다. 우리 두뇌는 이 문법 정보를 통해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이 무엇인지 파악해 문장을 해석합니다. 이 분석 과정은 크게 너비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비 우선 탐색은 의미 해석을 위해 각각의 단어를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각각의 단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두뇌는 아무리 터무니없을지언정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해석의 여지를 탐색합니다.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이와 다르게 문장 전체를 살펴봅니다. 한 번에 파악하기에 너무 많은 수의 단어가 문장 내에 있을 경우 문장을 한꺼번에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오도 문장의 경우 깊이 우선 탐색의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해석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아예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이 타고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마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어휘를 알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6살짜리 아이는 평균적으로 1만 3천 자의 단어를 습득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아직 문자 언어를 배우기 이전이라 음성을 통해서만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실상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단어를 배우는 데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 습득 능력은 가장 효율적인 암기법이라고 알려진 연상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놀랍습니다. 연상법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대상을 더 기억에 남기 쉬운 것으로 대체해 기억하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개별 단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어를 쉽게 암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즉 아이들의 두뇌가 이미 내재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능력을 잃습니다. 나이와 능력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민 2세의 경우 3세에서 7세 사이에 이민국에 처음 도착할 경우 모국어처럼 이민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반면 8세에서 15세 사이에 나이에 이민 온 아이들은 이미 능력이 퇴화해 모국어만큼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2언어뿐만 아니라 모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없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과 전혀 접촉하지 않은 몇몇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살펴보면 오래 학습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일까요? 촘스키와 같은 언어학자들은 다윈 진화론으로 언어 본능을 해석하는 데 회의적입니다. 다윈 진화론의 현대적인 해석은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이 유전자의 임의 발현이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돌연변이들이 유기체의 번식 성공률을 높이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능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언어 본능이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크게 두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언어는 필요 이상으로 강하고 복잡합니다. 사실 언어 능력의 발달은 번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치타가 필요 이상으로 빠르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이점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되는 것이고 번식에 있어 1%라도 앞서는 것은 수세대 후 엄청난 진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진화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조차도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와 최소한 비슷한 형태의 언어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화가 항상 선형계층적 구조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는 계단이 아닌 수풀입니다. 침팬지와 인간이 같은 조상에서 내려온 것은 맞지만 그 조상은 이미 멸종되어 없어졌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둘이 언어에 있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본능은 아마도 자연 선택으로 얻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은 언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에 어떠한 이득을 겪었을 것입니다. 최근 경향은 문법에 굉장한 집착을 보입니다. 오늘날의 문법 경찰들은 쉽게 헷갈릴 만한 문법 오류들을 빠르게 잡아내고 교양 없음의 척도로 매도합니다. 하지만 구어와 문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언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일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언어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규범 문법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와 반대로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것은 기술 문법입니다. 규범 문법은 기술 문법의 장식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술 문법은 지키면서 규범 문법은 지키지 않는 것이 빈번합니다. 사실 이 문법이라는 것을 누가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규범 문법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영문법은 대략 18세기 영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라틴어 대신 런던식 영어를 상류층의 언어로 만들고 싶어 해 기존 라틴어 문법을 그대로 따른 것에서 시작했습니다.